강남 신축 아파트 32층. 오후 2시. 햇빛이 거실 전체를 노랗게 물들이고 있다. 대형 창문을 통해 한강이 보인다. 창가에는 새로 들인 화이트 오크 가구들이 정렬되어 있다. 벽에는 결혼식 사진들이 붙어 있다. 신부 드레스를 입은 여자의 얼굴은 밝다. 환하고 순수하다. 신랑은 옆에 서 있다. 얼굴은 각지고 검다. 표정은 무난하다. 서아는 거실을 천천히 돌아다니고 있었다. 화이트 드레스는 여전히 입고 있었다. 신혼식을 마친 지 이틀째였다. 손가락의 웨딩링은 계속 어색했다. 하지만 그 어색함조차 소중해 보였다. 그녀의 눈동자는 밝다. 자주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자신감 있게 걸어 다닙니다. 여보 봐. 이 창 얼마나 예쁜지. 서아가 한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음성에는 순수한 행복감이 담겨 있었다. 신혼의 감정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거실 소파에는 민준이 누워 있었다. 정장을 벗고 회색 셔츠만 입었다.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검은 눈동자는 빠르게 움직였다. 뭔가를 읽고 있었다. 부동산 관련 뉴스였다. 아파트 시세, 전세금 변동, 금리 인상 기사들이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넘긴다. 응, 좋지. 민준이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눈은 여전히 화면에 고정되어 있다. 서아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신혼의 행복감이 모든 것을 작게 만들었다. 그녀는 거실 곳곳을 살펴봤다. 새로 들인 소파, 북유럽식 스탠드, 벽에 붙인 결혼 사진들. 모든 것이 자신들의 시간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껴졌다. 엄마가 일요일에 우리 집 보러 온대. 얼마나 좋아하실까? 서아가 다시 말을 걸었다. 이번에는 소파 팔에 앉았다. 민준을 내려다봤다. 민준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서아를 바라봤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계산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서아를 따뜻하게 비췄다. 학습된 표정이었다. 장모님은 정말 좋은 분이셔. 민준이 일어나 앉으며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우리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빠도 잘 챙겨주고. 서아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부모님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민준의 입가에 웃음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완성되지 않은 느낌을 주었다. 마치 연기하는 배우처럼 보였다. 서아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혹은 보고도 무시했다. 서아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손은 따뜻했다. 신혼의 감촉은 언제나 특별하다. 손가락이 얽혔다. 웨딩링끼리 부딪혔다. 우리 여기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서아가 속삭였다. 음성에는 진심이 가득 찼다. 물론이지. 민준이 대답했다. 손을 잠깐 쥐었다 놓았다. 그 시간은 정확히 2초였다. 민준은 32세 회계사였다. 중상류 가정 출신이다. 아버지는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다. 그는 항상 계산적이었다. 초등학교 때부터였다. 용돈을 받으면 언제 쓸지, 어디에 쓸지를 미리 정해두곤 했다. 친구들은 그를 계획쟁이라고 불렀다. 그는 그것을 나약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지혜라고 여겼다. 대학 시절 그는 회계학을 전공했다. 최고의 학점은 아니었다. 하지만 실용적이었다. 졸업 후 회계법인에 들어갔다. 월급은 400만 원이다. 서울의 중산층 직장인 중 평범한 수준이다.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충분하지도 않다. 서아를 만난 것은 소개팅이었다. 친구의 소개였다. 첫 만남에서 그는 계산했다. 옷의 가격, 액세서리의 품질, 식사 예절, 말투의 우아함.
모든 것으로부터 그녀의 집안 형편을 유추했다. 그녀는 중산층 이상이었다. 확실했다. 웨딩드레스를 보니 더욱 확실했다. 신혼집 전세금 4억이 가능한 사람이었다. 신혼 37일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예쁜 아내, 좋은 신혼집, 계획된 미래. 그는 매달 저축액을 정해두었다. 명동 출근길의 버스에서 노트북을 펼쳐 엑셀 시트를 채웠다. 5년 후 자동차 구입, 10년 후 신분 당선 신축 아파트 구입, 15년 후 강남역 임대차 건물 투자.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다. 오후 3시 15분. 한강대로 교차로. 서아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회사를 마친 후 약속이 있었다.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 라디오에서는 가요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손가락이 스티어링 휠을 가볍게 두드렸다.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자동차가 교차로에 진입했다. 그 순간이었다. 옆에서 돌진하는 대형 트럭이 있었다. 운전자는 신호를 무시했다. 알코올 농도 0.08%. 음주운전이었다. 판단의 시간도 회피의 여유도 없었다. 오직 금속음과 충격만 존재했다. 서아의 자동차는 마치 장난감처럼 튕겨져 나갔다. 회전했다. 부딪혔다. 멈췄다.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났다. 에어백이 터졌다. 그리고 침묵만 남았다. 응급차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병원 응급실. 오후 5시. 의료진이 서아 주변을 바쁘게 움직였다. CT 촬영, 엑스레이, 혈액 검사. 그녀의 신체는 의료 장비의 객체가 되었다. 의식은 있었다. 눈을 뜰 수 있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왼쪽 팔에 심한 통증이 있었다. 숨을 쉬기도 어려웠다. 가슴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 같은 압박감이 있었다. 의사들이 중얼거렸다. 뇌 손상이 심한 것 같은데. 다른 의료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응급실 입구에 서 있었다. 회사에서 전화를 받은 지 20분 만에 도착했다. 하얀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그 창백함에는 공포보다 혼란이 더 많아 보였다. 의사가 나타났다.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뇌관에 손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회복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말이 떨어졌다. 깨어날 수 있습니까? 민준이 물었다. 자신도 모르게. 의사는 대답 대신 긴 침묵으로 응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저녁이 깊어갔다. 병원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서아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튜브들이 그녀의 몸을 연결하고 있었다. 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작동했다. 가슴이 오르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숨이 아니었다. 기계의 숨이었다. 민주는 중환자실 창을 통해 그녀를 봤다.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하지만 이것은 잠이 아니었다. 의료진이 흩어지며 말했다. 뇌사 상태에 가깝습니다. 신체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였다. 민주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려고 했다. 신혼 37일.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해버렸다. 계획된 미래는 한순간에 붕괴되었다. 앞으로의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다. 밤은 계속 깊어갔다. 병원 복도에는 형광등 불빛만 있었다.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민준의 인생도 서아의 운명도 오직 시간만이 그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었다. 사고 후 3일. 병원 상담실. 오전 10시.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들었다. 뇌의 단면이 검은색 화면에 떠올랐다.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섞여 있었다. 그 어두운 부분이 손상된 신경세포들이었다. 뇌의 여러 부분에서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뇌간 부위의 손상이 심각합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수많은 환자를 본 경험이 만든 음성이었다. 민주는 사진들을 봤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의료 용어들이 뇌를 통과해 갔다. 피질, 척수, 신경세포, 모든 단어가 의미 없이 들렸다.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민준이 물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뇌간 반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발적인 호흡이나 의식적인 움직임이 없습니다. 의사가 설명했다. 그럼 깨어날 수 있습니까? 민준이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마치 다른 대답을 바라는 것처럼. 의사는 의자 등에 기댔다.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다. 그것이 회신이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깨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만약 깨어난다 하더라도 의존적인 생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의 말이 떨어졌다. 문장이 끝났다. 침묵이 내려앉았다. 창 밖으로는 병원의 주차장이 보였다. 자동차들이 계속 드나들었다. 사람들이 계속 움직였다. 그들의 삶은 계속됐다. 하지만 민준의 시간은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의료비는 얼마나 들겠습니까? 민준이 갑자기 질문을 바꿨다. 의사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컴퓨터를 켰다. 이미 응급치료와 검사로 약 3천만 원대가 나왔습니다. 만약 계속 중환자실에 머물면 하루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의사의 말이 떨어졌다. 민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계산이 시작되었다. 월급은 400만 원인다. 신혼집 전세금은 4억이다. 모기지론도 있다. 한 달에 180만 원씩 나간다. 생활비는 한 달에 200만 원. 병원비가 하루에 150만 원이면 한 달에 약 4,500만 원이다. 이는 불가능한 숫자였다. 병원 지하 1층 카페. 오후 2시. 카페는 한적했다. 고객이 거의 없었다. 민주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잔은 거의 비어 있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은 지 벌써 1시간이었다. 옆 테이블에는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도 민준처럼 병원 카페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었다. 남성이 먼저 말을 걸었다. 혹시 입원 중이세요? 남성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네, 아내가 입원 중입니다. 민준이 대답했다. 저는 딸이 입원 중입니다. 교통사고였어요. 남성이 말했다. 민준이 피식 웃음을 흘렸다. 저도 교통사고입니다. 아내가. 민준의 목소리에는 어색한 동료애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한 잔의 커피를 두고 침묵했다. 그 침묵은 충분했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같은 고통이 이해를 만들었다. 요즘 형편 어떠세요? 남성이 물었다. 민주는 깊은 숨을 쉬었다. 솔직히 힘듭니다. 치료비가. 민준이 말을 흐렸다. 맞아요. 치료비 때문에 죽을 맛이죠. 남성이 공감했다. 저는 딸 병원비 때문에 이미 전세금 일부를 써버렸어요. 올해 전세 계약 갱신인데. 남성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민주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자신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니, 더 심각했다. 전세금이 있으니까. 근데 말이에요. 남성이 계속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남성이 커피를 마셨다. 딸이 깨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의사가 말했어요. 그럼 이 비용이 평생 계속 들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남성의 눈이 흔들렸다.
민준이 주의 깊게 그를 봤다.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느껴졌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직감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요양원 전출을 알아보고 있어요. 남성이 말했다. 여기 대학병원보다 요양원이 비용이 훨씬 저렴하거든요. 남성의 목소리에는 자책이 섞여 있었다. 민준의 귀가 반응했다. 마치 사막에서 물소리를 듣는 것처럼. 요양원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민준이 물었다. 월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여기보다 훨씬 싸죠. 남성이 대답했다. 민준은 이 숫자를 뇌에 새겼다. 월 400만 원 정도면 회사 월급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 여기보다는 훨씬 가능했다. 근데 죄책감이 있어서 남성이 계속했다. 딸을 포기하는 건가 싶고, 근데 현실이 그렇잖아요. 남성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다들 그렇더라고요. 남성이 다시 말했다. 이 상황에선 다들 비슷한 결정을 하게 된다고. 남성이 민준을 봤다. 민준은 말이 없었다. 그저 남성의 말을 듣고 있었다. 남성의 말이 자신의 생각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신혼집 거실. 밤 10시. 민준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병원에서 받은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그것을 천천히 살펴봤다. 전출 신청서, 요양원 입소 신청서, 의료비 청구 현황. 손 위에 패드를 켰다. 서하의 보험 계약서가 떠올랐다. 밑줄이 그어진 부분들이 있었다. 뇌손상 진단시 보장, 장기 요양비 지원, 배상금 청구. 민주는 펜을 집어들었다. 서명란 위에 댔다. 손이 떨렸다. 이 한 줄의 서명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었다. 아내를 요양원으로 보내는 서명이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장인어른이었다. 며칠 만에 받는 전화였다. 사고 이후 서아의 부모와는 대화를 피해왔다. 얼굴을 마주보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민주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전화 너머에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차갑다. 자네, 지금 뭐하고 있나? 장인의 말이었다. 아, 네. 병원 서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민준이 대답했다. 목소리는 불안정했다.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고? 장인의 목소리가 더 낮았다. 자네가 정리하고 있는 서류가 혹시 전출 신청서 아니야? 장인이 물었다. 민준의 몸이 경직됐다. 어떻게 알았을까? 마치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았다. 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내일 오전 10시. 우리 사무실로 와. 장인이 명령하듯 말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낼 테니까. 장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압박감이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민준이 자동으로 대답했다. 전화가 끊어졌다. 민준은 손에 들린 펜을 내려다봤다. 서명란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손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흔들렸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장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왜 전화했는지, 모든 것이 불분명했다. 민주는 서류를 다시 봤다. 펜은 여전히 손에 들려 있었다. 하지만 써지지 않았다. 그냥 지워버리고 싶었다. 이 모든 계획을 없애버리고 싶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다. 밤이 깊어갔다. 신혼집의 거실은 조용했다. 오직 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렸다. 내일 아침이 올 때까지 민주는 그 자리에 앉아있을 생각이다. 서명하지 않은 서류를 손에 들고, 펜을 손에 쥐고,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강남역 근처의 건물이 떠올랐다. 아직 가본 적 없는 건물이다.
하지만 내일 아침 그곳에 가야 한다. 장인을 만나야 한다.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민주는 손에 든 펜을 떨어뜨렸다. 펜이 바닥에 떨어졌다.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마치 심판의 종 같았다. 밤은 계속 깊어졌다. 그리고 새벽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내일이 온다는 것도, 그 내일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도. 강남역 근처 오전 9시 45분. 빌딩 하나가 민준을 마주했다. 유리와 강철로 만든 건물이었다. 30층 이상 되어 보였다. 간판에는 서암바이오라고 적혀 있었다. 그 글자는 은색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민주는 건물을 올려다봤다. 목이 저렸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서암바이오.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뉴스에서, 신문에서. 한국 상위 바이오 회사 중 하나였다. 하지만 자신의 장인어른과 연결시킨 적은 없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정장을 입은 직원이 다가왔다. 김민준 씨시죠?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다. 민준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만. 민준이 말을 흐렸다.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직원이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30층, 31층, 32층. 숫자가 계속 올라갔다. 민준의 심장도 함께 올라갔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철렁거렸다.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최상층이었다. 문이 열렸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는 길고 어두웠다. 회사 전경을 보여주는 창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다. 아래로는 서울의 모습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불안감이 모든 것을 가렸다. 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다. 문 위에는 회장실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준의 손이 떨렸다. 직원이 문을 열었다. 회의실은 넓었다. 아니, 회의실이 아니었다. 사무실이었다. 회장실이었다. 그 넓이만으로도 권력을 느낄 수 있었다. 거대한 책상 뒤에는 한 명의 남성이 앉아 있었다. 60대로 보였다. 그 남성은 서아의 아버지와 비슷했다. 아니, 서아의 아버지였다. 하지만 지금 보는 모습은 신혼 축하 자리에서 본 모습과 달랐다. 그때는 평범한 사업가처럼 보였다. 지금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분명했다. 앉아라. 장인이 말했다. 손가락으로 책상 앞 의자를 가리켰다. 민주는 앉았다. 의자는 낮았다. 책상은 높았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래를 향했다. 모든 것이 의도된 배치였다. 자기소개를 해보겠나? 장인이 물었다. 죄송한데요, 저는 이미. 민준이 말을 시작했다. 아니, 내 입장에서 듣는 자기소개 말이다. 장인이 손을 들어 끊었다. 당신은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장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신문하는 검사의 목소리 같았다. 민준이 입을 열었다 다물었다를 반복했다. 저는 회계사입니다. 월급은 400만 원입니다. 신혼집 전세금은 4억이고 모기지론을 받아서. 민준이 현실적인 설명을 시작했다. 내가 묻는 게 그게 아니야. 장인이 다시 끊었다. 당신은 어떤 남자인가? 그것을 말해봐. 장인이 명확하게 설명했다. 민준은 침묵했다. 그 침묵은 길어졌다. 30초, 1분, 2분.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장인이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를 꺼냈다. 책상에 내팽개쳤다. 이게 뭐야? 장인이 물었다. 민주는 서류를 봤다. 전출 신청서, 요양원 입소 신청서, 보험 서류였다. 모두 자신이 준비한 서류였다. 손가락 자국까지 묻어 있었다.
이것들을 아내에게 하려던 거 아니야? 장인이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실려 있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신혼 37일. 장인이 다시 말했다. 이것이 자네가 내 딸에게 해주려던 일이야? 장인의 눈이 민준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심판자의 눈빛이었다. 민준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변명할 말도 없었다. 설명할 이유도 없었다. 오직 침묵만이 남았다. 그 침묵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침묵이었다. 장인이 의자에서 일어났다. 창 밖으로 나갔다. 높은 빌딩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아름다웠다. 하지만 이 순간 그 아름다움은 무의미했다. 자네가 누군지 알고 있나? 장인이 물었다. 창밖을 보며 내 딸을 만나기 전부터 나는 자네를 감시했네. 장인이 계속했다. 결혼식 날까지. 장인이 돌아섰다. 내 딸이 결혼식에 검소한 예식을 원한 이유를 알고 있어? 장인이 민준을 봤다.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함이야. 장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깊은 실망이 있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시험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시험에 떨어졌다는 것을. 그런데 자네는. 장인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신혼 37일 만에 이런 결정을 했어. 장인이 각 서류를 들어보였다. 보험 계약 수정, 배상금 증액, 전출 신청, 요양원 입소. 장인이 하나하나 읽어줬다. 모두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있어. 장인이 멈췄다. 침묵이 흘렀다. 자네는 내 딸을 버리려고 했어. 장인이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거웠다. 민준의 입술이 떨렸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아버님, 저는. 민준이 겨우 말을 시작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 장인이 손을 들어 끊었다. 장인이 다시 앉았다. 책상 너머에서 민준을 바라봤다. 나는 자네를 고발할 수 있어. 장인이 말했다. 보험 사기 시도로. 장인이 서류를 집어들어 보였다.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고발. 그 단어가 가진 무게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형사고발, 경력 단절, 명예 추락,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복수로 움직이지 않겠어. 장인이 계속했다. 대신 다른 방법을 택하겠다. 장인이 말을 멈췄다.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무거웠다. 자네는 내 딸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장인이 말했다. 깨어날 때까지. 장인의 눈이 민준을 꿰뚫어 봤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네는 법정에 설 것이다. 장인이 말했다. 당신의 경력, 명예,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장인의 말은 협박이지만 동시에 사실이었다. 민준은 그 말을 받아들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었다. 이것은 구원이었다. 지옥 같은 구원이었다. 제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민준이 말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확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다. 장인이 말했다. 내 딸에게 보여줘. 장인이 서류를 집어들어 책상 옆에 놓았다. 이것들은 모두 자네가 준비한 것들이다. 장인이 말했다. 이 서류들이 상징하는 모든 배신이 있었다는 증거다. 장인이 말을 멈췄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네가 남기로 결정한다면. 장인이 민준을 봤다. 그 결정이 진정한 사람이 될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거라. 장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게 내가 제시하는 유일한 조건이다.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민준은 뭔가를 깨달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것은 시작이었다.
돌아가. 장인이 말했다. 그리고 내 딸에게 더 나은 남자가 되어서 나타나. 장인이 뒤돌아서며 창밖을 다시 봤다. 민주는 일어났다. 서류를 집어 들려고 했다. 하지만 장인이 손을 들어 막았다. 그것들은 여기 남겨둬. 장인이 말했다. 증거로 보관하겠다. 민주는 서류를 놓았다. 그리고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내려가는 동안 민주는 생각했다. 이제 자신에게는 선택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오직 한 길만 있다는 것을, 서아의 곁에 머무는 길, 그리고 진정한 남자가 되는 길.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민주는 로비를 걸어갔다. 햇빛이 유리문을 통해 들어왔다. 밖은 여전히 낮이었다. 서울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길을 가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길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다. 아내의 곁으로. 자신의 죄악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뿐이었다. 버스를 탔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오후 햇빛이 강물을 반짝이게 했다. 그 반짝임이 새로운 시작처럼 보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그것이 더 무거운 책임이라는 것을 민주는 알고 있었다. 사고 후 5주일, 오후 3시, 병원 중환자실. 민주는 서아의 손을 잡고 있었다. 처음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손을 잡는 목적이 달랐다. 강압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서아, 들릴까?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내가 정말 한심한 남자였어. 민준이 계속했다. 당신을 만났을 때 이미 계산했어.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집안. 민준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그것만 보려고 했어. 당신 자신은 보지 않고. 민준이 말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더 한심해졌어. 민준이 서아의 얼굴을 봤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천장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돈만 생각했어.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내가 자유로워질 때를.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미안해, 서아. 정말 미안해. 민준이 반복했다. 간호사가 들어왔다. 민준을 봤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무언가가 변했음을 느꼈다. 그날 저녁, 민준은 병원 전산실에 갔다. 컴퓨터 앞에 앉았다. 한 통의 메일을 작성했다. 안녕하세요. 개인적 사유로 인해 사직을 신청드립니다. 메일의 내용이었다. 짧았다. 설명이 없었다.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클릭. 메일이 전송되었다. 그 순간 가슴에서 뭔가 내려오는 것 같았다. 책임감이었다. 새로운 책임감이었다. 사고 후 6주일, 오전 8시, 민주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청소기를 들고 있었다. 간호사의 보조 역할을 자청했다.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정했다. 간병인, 아내의 케어테이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 의사가 지나갔다. 처음 온 지 한 달 반인데 많이 변했네요. 의사가 말했다. 민준이 청소기를 멈췄다. 네. 민준이 물었다. 아내분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의사가 말했다. 처음엔 절망적인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희망을 보고 있네요. 의사가 웃었다. 민준도 웃었다. 이번에는 자신을 속이는 웃음이 아니었다. 진실이 담긴 웃음이었다. 사고 후 8주일, 밤 10시, 민주는 서아 옆에 앉아 있었다. 의료진은 놀라운 변화를 기록했다. 서아의 눈동자 반응이 예전보다 빈번해졌다.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도 증가했다. 서아, 오늘 하루는 어땠어?
민준이 물었다. 마치 그녀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간호사가 당신 팔을 이동시켰대. 욕창 방지를 위해서. 민준이 설명했다. 당신이 불편했을까봐. 민준이 말했다. 서아의 눈동자가 움직였다. 선명했다. 반응했다. 당신 들리지? 민준이 몸을 일으켰다. 내 목소리가 들리면 눈동자를 움직여봐. 민준이 말했다. 서아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다.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보였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준이 서아의 손을 꼭 잡았다. 사고 후 10주일. 오전 10시. 의사가 서아의 눈에 손전등을 비췄다. 동공 반응을 확인했다. 명확했다. 좋아요. 매우 좋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이 속도면 또 다른 반응들도 회복될 것 같아요. 의사가 민준을 봤다. 뭐 어떤 반응들입니까? 민준이 물었다. 조심스럽게. 혀의 움직임, 입술의 반응, 그리고 청각 반응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덧붙였다. 얼마나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뇌 손상의 회복은 매우 개인적이거든요. 하지만 현재의 추세를 보면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받아들였다. 몇 개월, 길게 느껴졌다. 하지만 6주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가능성이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사고 후 12주일, 저녁 7시. 민주는 서아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펼쳤다 모았다를 반복했다. 마사지였다. 조용히 정성을 다해.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아. 어제보다 저항감이 줄었어. 민준이 서아의 손을 섬세하게 살펴봤다. 서아의 눈동자가 움직였다. 더 명확해졌다. 더 의도적으로 보였다. 응, 응. 민준이 서아의 반응에 말을 섞었다. 나보고 있어? 내 말을 알아? 민준이 물었다. 서아의 눈동자가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였다. 명확한 신호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과 같았다. 민준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정말 알아? 민준이 다시 묻다. 눈동자가 또 움직였다. 위아래로. 민준은 서아의 손을 양손으로 감싸 잡았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민준이 말했다. 목소리가 흔들렸다. 물리치료사가 방문했다. 주 3회 가정 방문 프로그램이었다. 남편분이 매일 마사지를 해주시는군요. 치료사가 관찰했다. 네, 매일 밤 10분씩 합니다. 정말 좋은 남편이군요. 치료사가 웃었다. 민주는 그 말을 듣고도 웃지 않았다. 자책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변화시키려는 노력도 함께 있었다. 사고 후 16주일. 오전 9시. 의료진은 서아의 병실을 둘러싸고 있었다.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모두가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다. 뇌파 반응이 명확해졌다. 주치의가 설명했다. 대뇌 피질의 활동이 증가했어요. 의사가 모니터를 가리켰다. 민주는 병실 문 밖에서 지켜봤다. 가슴이 철렁거렸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의료진 중 한 명이 물었다. 회복의 가능성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주치의가 대답했다. 완전한 회복은 보장할 수 없지만 의식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의사의 목소리는 신중했지만 희망적이었다. 민준의 손이 떨렸다. 사고 후 18주일. 오후 2시. 서아의 눈꺼풀이 움직였다. 미세하게. 반복해서. 서아? 민준이 몸을 일으켰다. 서아, 들리니? 민준이 가까워졌다. 눈꺼풀이 또 움직였다. 더 명확하게.
의사 불러. 의사. 민준이 외쳤다. 목소리가 떨렸다. 간호사가 달려왔다. 주치의가 들어왔다. 의사는 서아의 눈에 손전등을 비췄다. 동공이 반응했다. 명확하게. 좋아요. 손가락으로 내 손을 짤 수 있어요? 의사가 말했다. 손가락을 내렸다. 서아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약했지만 명확했다. 의사의 손가락을 짰다. 대단해요. 의사가 말했다. 아내분이 의식 회복 과정에 있습니다. 의사가 민준을 봤다. 그럼 깨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까? 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직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요. 민준은 서아의 손을 다시 잡았다. 들었지? 들었어? 민준이 반복했다. 저녁 8시. 병실은 조용했다. 민준은 서아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밤을 새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당신이 돌아오면 난 달라질 거야. 민준이 속삭였다. 당신이 깨어나는 그 순간부터 난 진짜 당신의 남편이 될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확실했다. 약속할 수 있어. 당신을 다시 사랑하겠다고. 민준이 말했다. 지난 날들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앞으로의 날들은 당신을 위해서만 쓸 거야.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번에는 자책의 눈물이 아니었다. 결심의 눈물이었다. 밤은 깊어졌다. 중환자실의 불빛은 계속 밝았다. 서아의 호흡음은 계속 기계에 의존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희망이 있다. 확실한 희망이 있다. 민주는 더 이상 계산적인 회계사가 아니다. 그는 아내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남자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구했다. 서아가 눈을 뜬다면 그녀는 다른 남자를 볼 것이다. 완전히 다른 남자를, 자신을 위해 인생을 바꾼 남자를.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된다. 기적의 순간이 곧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적이 가져올 또 다른 시련도 함께. 사고 후 20주일, 오전 8시, 서아의 눈이 떠졌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완전히 열린 눈동자가 천장을 봤다. 그 눈에는 생명이 있었다. 인식이 있었다. 서아? 민준이 비명을 질렀다. 이 비명은 환희였다.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의사가 호출되었다. 병실은 갑자기 북적거렸다. 아, 서아의 입에서 소리가 났다. 음성이었다. 단어는 아니었지만 음성이었다. 좋아요. 좋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천천히 나으시는 중입니다. 의사가 서아의 얼굴을 봤다. 서아의 눈동자가 주변을 움직였다. 천천히 병실을 훑었다. 천장, 벽, 창문. 그리고 민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민준이 서아의 시야에 들어왔다. 내 이름은 민준이야. 민준이 말했다. 서아의 입이 움직였다. 음성이 나왔다. 단어가 아니었다. 하지만 반응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의료진은 여러 검사를 준비했다. 반사신경, 신체 감각, 신경 반응. 모든 것을 테스트했다. 서아는 천천히 반응했다. 모든 반응이 있었다. 약했지만 있었다. 사고 후 22주일, 오후 4시, 의사가 민준에게 결과를 설명했다. 기억상실은 신경학적으로 예측 가능한 결과입니다. 의사가 말했다. 충격 전후 약 1년간의 기억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가 설명했다. 그럼 회복될까요? 민준이 물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일부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억이 돌아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기억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덧붙였다.
민주는 이 말을 받아들였다. 또 다른 형태의 상실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 그 밤 민주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서아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봤다. 움직임은 적었지만 반응은 있었다. 서아, 날 봐. 내 이름은 민준이야. 민준이 천천히 말했다. 우리는 결혼했어. 4개월 전에. 민준이 계속했다. 서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뭔가를 생각하려고 했다. 하지만 생각이 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모르겠어요. 서아가 약하게 말했다. 음절이 끊겼다. 발음이 부정확했다. 하지만 단어였다. 민준의 가슴이 철렁거렸다. 예상했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던 순간이었다. 괜찮아. 다시 기억할 거야. 민준이 말했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우리가 또 만나. 다시 사랑할 수 있어. 민준이 말했다. 이 말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서아는 입을 열었다, 다물었다를 반복했다.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안 나왔다. 재활병원으로의 전원이 결정되었다. 중환자실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이제는 회복을 위한 공간이 필요했다. 사고 후 24주일. 오후 2시. 서아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첫 번째 복도 산책이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다. 민준이 곁에 걸었다. 이 복도 예뻐? 병원 정원이 보인단 말이야. 민준이 말했다. 서아는 창문을 봤다. 정원이 보였다. 녹색이 가득했다. 좋아요. 서아가 한 단어씩 말했다. 아직도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통했다. 나하고 산책하러 자주 나올 거야. 민준이 말했다. 당신이 싫어할 때까지. 민준이 웃었다. 서아의 입가에 미세한 웃음이 생겼다. 의도적인 것이었다. 물리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서아는 보행 연습을 했다. 간호사의 손을 잡고 민주는 옆에 있었다. 힘들어? 네. 서아가 대답하다. 발음이 더 또렷해졌다. 하지만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민준이 격려했다. 서아가 민준을 봤다. 여전히 낯선 시선이었다. 하지만 신뢰가 섞여 있었다. 왜 계속 계세요? 서아가 물었다. 음절이 끊겼지만 의도는 명확했다. 왜 옆에 계세요? 서아가 다시 물었다. 민주는 서아의 얼굴을 봤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했다. 기억하지 못해도 돼. 다시 사랑하게 해줄 거니까. 민준이 웃었다. 서아의 입가에 약한 웃음이 생겼다. 이번에는 분명 의도적이었다. 사고 후 30주일. 저녁 7시. 재활병원 입원실에서 퇴원까지 일주일 남았다. 서아는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했다. 이제는 자력으로 조금씩 옮길 수 있었다. 왼쪽 팔에 힘이 돌아오고 있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 민준이 물었다. 왼쪽 다리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서아가 대답했다. 문장을 만들 수 있었다. 발음도 거의 정상이었다. 정말, 정말 좋네. 민준이 웃었다. 당신은? 서아가 물었다. 당신은 뭐 했어요? 서아가 말했다. 나는 당신을 봤어. 민준이 대답했다. 하루 종일. 민준이 웃으며 덧붙였다. 서아가 웃었다. 이제 자연스러운 웃음이었다. 반사 웃음이 아니었다. 당신은 정말 이상해요. 서아가 말했다. 왜 나를 이렇게 돌봐요? 서아가 묻다. 민주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같은 대답을 했다. 약속했으니까. 당신이 깨어날 때까지 곁에 있겠다고. 민준이 말했다. 서아는 민준을 봤다. 여전히 이 남자가 완전히는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낯설지 않았다. 친숙했다. 내 이름은 뭐였어요? 서아가 갑자기 물었다. 서아. 민준이 대답했다. 서아. 서아가 자신의 이름을 반복하다.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리고 내 직업은? 서아가 다시 물었다. 미술 기획자였어. 화랑에서 일했었어. 서아의 눈빛이 흔들렸다. 뭔가 떠오르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았다. 기억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서아가 말했다. 명확하지는 않고. 괜찮아. 천천히. 기억은 천천히 돌아와. 민준이 말했다. 사고 후 34주일. 오후 5시. 신혼집으로의 귀환이었다. 강남의 신축 아파트 같은 장소였다. 하지만 시간은 많이 흘렀다. 민주는 서아를 휠체어에서 소파로 옮겼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서아의 왼쪽 다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서아가 거실을 둘러봤다. 응. 기억나? 서아는 천천히 주변을 봤다. 휠체어를 짚으며 조금 기억나는 것 같아요. 서아가 말했다. 하지만 명확하지는 않고. 서아가 창밖을 봤다. 한강이 보였다. 황혼의 한강이었다. 밤이 됐다. 침실에서 서아는 누워 있었다. 민주는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당신은 정말 좋은 남편이에요. 서아가 갑자기 말했다. 민준의 눈이 흔들렸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민준이 그 말을 곱씹었다. 하지만 기억이 안 나서 미안해요. 서아가 말했다. 괜찮아. 우리가 새로 만들면 돼. 민준이 서아의 손을 잡았다. 처음부터. 민준이 웃었다. 서아는 민준의 손을 봤다. 따뜻했다.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이 감촉이 낯설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서아는 이제 20분을 걸을 수 있었다. 발걸음이 안정적이었다. 왼쪽 다리의 힘도 돌아오고 있었다. 민준과 서아는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걸었다. 밤 8시였다. 주변 사람이 거의 없었다. 여기서 자주 걸었던 것 같아요. 서아가 말했다. 응. 신혼 때 자주 여기서 걸었어. 민준이 말했다. 그런데 기억은 안 나고. 서아가 웃으며 말했다. 상관없어. 지금 함께 걸으니까. 민준이 말했다. 서아는 민준의 팔을 잡았다. 처음으로 자발적이었다. 처음으로 본인의 선택이었다. 당신이 좋아요. 서아가 조용히 말했다. 민준은 서아를 봤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있었다. 기억 없는 감정이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에 생기는 감정이었다. 나도 당신이 좋아. 민준이 대답했다. 산책로에는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밤바람이 불었다. 모든 것이 새로워 보였다.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다. 밤하늘의 별들이 윤슬을 내리고 있었다. 멀리 한강의 불빛도 보였다. 신혼 37일 전과 같은 장소였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다. 민주는 생각했다. 만약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도 계속 계산만 했을 것이라고. 돈만 세며 살았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날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다. 서아도 생각했다. 기억은 없지만 이 남자와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좋다는 것을. 이것이 진정한 시작이다. 기억 없이 만드는 사랑이다. 실수에서 배워 만드는 미래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순수한 것일 수도 있다. 앞으로의 날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재활의 날들, 회복의 날들, 그리고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날들이.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올바르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